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까? 이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면서 코너 시작 전부터 좀 8144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자, 각설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릉 개발에 반대합니다. 이준석입니다. 예. 자,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거 계속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관련된 인서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이 수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서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권력형 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 카더라 게이트 아니냐 이런 거고요. 지금까지 권력형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 뭐가 남아있는 건 아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곳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한 권성동 정청래 의원의 목소리, 이어서는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이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지금 국민의힘에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연루된 사람들 이름이 하나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물론 이분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는 이제 앞으로 따져봐야겠지만은. 네. 어쨌든 권력의 비호가 있었을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옵티머스 건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의 선거 사무실의 복사기의 비용을 네. 옵티머스 관계사가 이제 대납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이게 사실 지금은 저희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각을 맞추는 것이 좀 어렵긴 합니다. 예. 아까 말했듯이 복사기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인사 의혹까지 이렇게 다 엮어내려면은 큰 틀을 좀 봐야 되는 건데 저희가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잘 살펴보면요. 네. 오히려 최순실 사건이 터졌을 때 처음에는 말 얘기 나오다가 삼성이 말을 3마리 사줬다.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는 뭐 드라마 그 뮤직비디오 감독도 갑자기 튀어나오고 네. 그다음에 가방 장사하던 분도 튀어나오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다 해서 이걸 어떻게 엮어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때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 결국은 그걸 모두 엮어내는 것이 어쨌든 최순실이라는 사인에 의한 국정전횡이었다. 국정농단이다 이거거든요. 예. 그때도 보면은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최순실 씨가 말 3마리 뭐 뇌물적으로 받은 거였으면은 대통령 측근의 뇌물 사건 이래가지고 끝났을 텐데 네네. 그게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를 이제 땡기다 보니까 특검이나 국정조사 땡기다 보니까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면서 결국에는 국정농단이라는 사태로 이제 이름이 규정된 거였거든요. 예, 저는 이제 라임 특히 옵티머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상품 설계할 때부터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상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융감독 당국에서 강하게 규제하지 않은 것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지금 검찰보다는 좀 더 강도 높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네. 여러 증인도 부르자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 여당도 협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께서도 이 사태에 연루된 민주당 관련 인사가 있으면은 모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뭐 그 말에 동감합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어떻습니까? 우선 라임 건하고 옵티머스는 좀 분리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라임은 수사가 다 끝났어요. 수사 다 끝난 사안이고 그때는 아마 윤석열 총장 지휘하에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끝난 사건을 김봉현이라는 사기범이 법정에서 갑자기 강기정 수석을 거론하면서 이게 일부 언론에 의해서 의제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분리해야 돼요. 네네. 수사 끝났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는 강기정 수석에게 돈을 줬다가 아니에요. 네. 중간에 이강세 대표에게 줬는데 전달한 것 같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언론이 이제 쓸 때 김봉현이 직접 강기정 수석에게 전달한 것처럼 쓰고 이런 왜곡이 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강기정 수석이 법적 소송에 들어갔어요. 어제 저희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황상도 말이 안 되고 수사가 끝난 사안을 김봉현이라는 사기범에 좀 언론이 휘둘르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근데 옵티머스의 경우는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옵티머스와 관련하여 권력형 불법이 있었다면 그건 책임져야지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야당이 이거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건 야당 자유이죠. 네. 야당은 본래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더라도 하시고 예. 아니면 말고도 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예. 수사를 했는데 권력형 비리의 근거가 안 나온다면 그때는 야당도 사과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당 쪽에 진짜 권력형 비리가 있으면 그건 엄청난 불법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책임져야 되고 다만 최순실 국정농단 때는 예. 팩트가 있었어요. 제 경우는 제2부속실 몰래카메라에 침대 3개에 공간에는 회의기구가 있고 본관에는 살림살이가 있고 다 폭로했었고요. 말 3마리 나왔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노태강 그 국장 등 네네. 문체부 인사들이 그 말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해서 승마협회가 연관되었고 결정적으로 태블릿 PC를 통해서 그 최순실이라는 정체모를 강남 아줌마에게 이제 그 국가 기밀 문서가 나가고 이게 물증으로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물증이 나오면 아무도 꼼짝 못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수사를 하기 위하여 윤석열 총장이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 열심히 해서 진실을 밝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찰 수사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부 쪽에서 압력 넣어서 이걸 지금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특히 이번에 가장 우려스러웠던 지점은 예. 그 옵티머스 펀드 관련된 이사진으로 있었던 분이 그 부인분이 이제 그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네. 그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면은 사정기관을 통제하고 또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네. 그렇다면은 검찰에 과거에 이제 그 수사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정도의 의심은 당연히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저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특별수사본부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싶고 네. 대통령께서도 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조에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저는 그거는 높게 평가합니다. 예. 그래서 그에 맞춰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원하는 수사본부를 꾸리고 그리고 할 수 있게 해준다면 특검 요구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외견상 드러나는 모습은 예.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이 결국엔 문제점들이 있다 해서 이제 수사 인력 증언을 이제 사실상 과거 같으면 본인이 그냥 지시하면 돼요.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 되는데 꼭 그걸 뭐 최대 한도로 이렇게 승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약간 야당에서는 좀 더 이제 실직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모든 게 단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 밑에 고구마 덩굴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일수록 초기에 당길 때 조심스럽게 당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과거에 이제 최민희 의원님이 이제 나중에 드러난 팩트들을 다 언급해 주셨는데 그게 드러나기 한 1년 전쯤에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최순실 사건 말씀드린 건데 처음에는 그냥 박관천 경정의 보고서 첩보 하나였어요. 예, 예. 이 나라의 권력서 1위가 누군지 아느냐 그거 다 기억나실 겁니다. 네네네. 그때는 사람들이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게 좀 과장된 첩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했었겠지만은 그 뒤로 이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이 좀 눈에 불을 켜고 뭐 최민희 의원님 포함해가지고 살피다 보니까 고구마 주기가 나왔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옵티머스 건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처음에 펀드를 이제 만들고 자산운용사 만들었던 분도 사실 민주당의 그 서울시당 청년위원장까지 지내셨던 분이고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가 출마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분들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첫째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분과 갈등 관계 속에서 자산운용 이제 옵티머스를 인수해서 이제 사실상 운영하셨던 분들도 사실 뭐 그 양호 회장이라는 분도 꼭 민주당 쪽 관계자는 아니겠지만 여러 원로들에게 로비를 했던 정황이라든지 이런 게 녹취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발적인 조각으로 보면은 뭐 저도 아직 그렇고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게 어떻게 엮여나는 것이지? 라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걸 해야 되는 게 이제 수사고 그리고 또 과거에 국정조사도 저희가 이제 최순실 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국회에서 해가지고 엮어내야 됩니다. 예. 예, 우선 그 권력 서열 1위 최순실, 권력 서열 2위가 정윤회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위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청와대 내 권력 서열이어서 만약에 지금 뭐 권력 서열 1위가 그 윤 변호사 아내 이런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같은 고구마 줄기 저는 어쨌든 이건
수사를 해봐야 된다. 네네. 옵티머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윤석열 총장이 거의 직접 지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직접 사실 언론에 대고 말하시면 충실하게 언론이 보도해 줍니다. 윤석열 총장이 가장 빅마우스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수사팀을 보강하지 않았습니까? 필요하면 더 보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아까 모든 것엔 단계가 있다고 맞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지금 옵티머스를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 주장은 좀 말이 안 되죠. 아직은.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야당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선 저는 특검은 그래서 단계상 어렵지만 예를 들면 총장 직속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라. 네. 이런 거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께서도 그 청와대도 적극 협조하라 성역 없다. 그건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청와대가 반대하는 분위기도 아니니까 윤석열 총장이 좀 소신껏 해보시죠. 조국 전 장관 내 수사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 모두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하는 것 이거까지는 먼저 지켜보고 그 이후에 또 다른 것들도 좀 나오게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국민의힘 쪽 좀 상황을 살펴볼까 하는데 국민의힘이 띄운 보궐선거 필승을 다짐하면서 띄웠던 경선준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잡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후보군들이 저희가 많습니다 지금. 많다.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의 합류 여부 또는 이제 경선 참여나 아니면은 또 그 연대 여부에 따라 가지고 또 요동치는 게 변수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당에도 보면은 이름 들으면 다 아실 만한 이해훈, 나경원 그리고 이런 박진, 권영세 이런 다선 의원급 주자들이 서울에서 계속 의정 활동 해오셨던 분들이 많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선을 치른다 해도 흥행 요소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번에 이제 그 유일호 의원을 이제 사실 경선 및 선대위 준비 쪽으로 이제 임명하려고 하다가 김상훈 의원으로 이제 그 교체되면서 여러 가지 억측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김상훈 의원은 대구에서 이제 보통 지역구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겠지만은 공무원 출신이고 굉장히 공정함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누구에게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상훈 의원을 추천하는 인사들도 있었고 해서 교체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 이제 지상욱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김선동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이제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이런 직들을 고사하고 또 사퇴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저는 충분히 흥행할 수 있는 카드들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네. 룰을 정하는 거잖아요. 경선준비위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분들 구체적으로 지금 직접 뛰는 분들이 좀 계세요? 뛰는 분들은 우선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만나면서 식사도 하시고 조언을 받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여러 분들을 만났는데 다들 이제 활발히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다만 이제 코로나라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선언하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선언한다고 해서 딱히 돌아다니면 사람들을 만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숨 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해훈, 나경원, 김용태, 지상욱, 김선동 등등 오신환 등등 다 인지도 있고 또 능력도 입증된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름을 다 언급 이제 하게 될 겁니다. 한 분 한 분씩. 많다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셨는데 최민희 의원님,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시장 관련해서 후보로 뭔가 도전 의지를 좀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드러나고 있나요?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당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이걸 후보를 낼 거냐 안 낼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 내가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먼저 나오면 그분은 사실은 비난받을 소지가 크죠.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빨리 해야 될 일이 서울시장 후보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부산시장 후보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고 후보들이 나서고 거론되는 것 자체가 민주당엔 손해입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전당원 투표로 가자 이런 얘기도 있고 최고위원들 모여서 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언제쯤 그걸 해야 될까요? 그럼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이낙연 대표
당대표 이미 얘기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연말까지 처리하겠다. 연말까지. 네, 그렇게 이미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고 그다음에 전당원 투표로 처리했을 경우는 후보 내자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 답정너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당의 지도자가 지도부가 책임지고 결정하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치적 부담을 대폭 짊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는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설득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부담이 굉장히 큰 결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개인적으로 그러면 지난 대선 때 그 정신을 따져보면 새누리당은 후보 내면 안 됐죠. 후보 냈단 말이죠.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도 후보를 냈어요. 그런데 애초에 저는 이런 식의 룰이 자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쨌든 혁신위에서 뭐 그 공천하지 말라 이런 게 있고 이게 당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원 당규를 위반할 수는 없어요. 그럼 당원 당규를 고칠 거냐 따를 거냐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낙연 대표로서는 저는 굉장히 큰 당대표가 평가되는 거의 중간평가 수준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뭐 절차적으로는 어떤 과정을 이렇게 바꿀지는 이낙연 당대표께서 고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는 공교롭게도 뭐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도 박 씨인데 저희는 상대 후보로서 쓰리박을 놓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리박이요? 네. 뭐 민주당이 서울에서 선거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대중적으로 또 중도층에도 소구력이 있는 박용진 의원 그리고 지금 무난하게 거론되고 있는 박영선 의원 그리고 또 언론에서 언급되지만은 또 핵심 지지층이 강하게 밀고 있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저력을 좀 어느 정도 입증했던 박주민 의원 이렇게 저희는 쓰리박 예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당 얘기도 좀 살짝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의당의 신임 대표로 김종철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야 대표들을 예방을 했는데요. 정의당의 지금 이 김종철 신임 대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입장 듣고 참 가겠습니다. 안타까운 분이죠. 저분이 사실 유능하고 그 진보의 오랜 투사예요. 오래됐죠. 그런데 사실 저런 분이 공천을 받아서 국회에 들어가고 비례대표가 되고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간에 권력 투쟁이다 뭐다 암투도 많았는데 어쨌든 최근 정의당은 좌표를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좌표를 다시 세워야 된다. 네, 그래서 일각의 비판은 하도 그 국힘 쪽이나 기득권 쪽에서 정의당을 민주당 제2중대라고 하니 이제는 국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 제2중대가 되려고 한다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무슨 여성주의 정당이냐 이런 비판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그 성평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그게 한쪽 성에 편향적이다라는 건 정당에는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좌표를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연대 얘기도 좀 나오던데요, 후보님과. 아무래도 김종인 대표께서 워낙 이제 재벌 개혁 쪽으로는 또 본인이 업적이 있고 지금까지 그리고 또 관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좀 정의당과도 같이 뭐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정의당의 이번에 어쨌든 대표 선거에서 어쨌든 이변이 나왔던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2년 동안 정의당의 모습을 보면은 물론 선거라는 당면한 실질적 과제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정의당의 본래 국민들이 기대했던 모습 가장 좋아했던 모습이 많이 사라졌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면에 선명한 이제 차이를 둘 수 있는 정당인데 오히려 정치 면에서 4+1 같은 어떤 집합체에 들어가 가지고 실리를 꾀하는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게 이제 원내에 있는 지도부들의 판단으로 인해 정의당 그쪽으로 갔던 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당원들이 다소 이제 좀 결과를 놓고 결국에는 얻은 것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당의 색깔만 좀 옅어지지 않았느냐라는 불만이 있었다라고 저는 주변의 정의당 분들은 전해 들었었는데 뭐 김종철 대표의 어떤 이런 정책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는 뭐 저희도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사본부 각설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피격 공무원 아들에게 쓴 답장이 유가족에 전달됐고 유가족들이 내용 공개하면서 기자회견 가졌습니다. 준비된 인서트 듣겠습니다. 편지 내용은 좀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책임을 동생과 저희 가족에 떠넘기고
해경은 제 동생과 같이 있던 동료들한테 월북 가능성이 없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조사했는데 왜 월북으로 단정에 발표했나요? 자고 우면보다 모든 정황을 냉철하게 판단하시어 조속히 종결 바랍니다. 선원들이나 동종 종사자들에게 월북 가능성을 물어본다면 전부 불가능하다고 할 겁니다. 무궁화 선언 10호 선원들의 진술을 공개해 대통령의 편지 내용대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네, 기자회견을 가진 서해 그 공무원 피격 사건의 그 공무원 형입니다. 이래진 씨의 음성 들으셨는데요. 편지는 아버지 잃은 마음을 이해한다는 위로, 그리고 해경 조사 결과를 좀 기다려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어제 또 이게 또 프린트된 게 나갔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보도들도 좀 나오곤 했었는데요. 뭐 저는 이 형식이 뭐 프린트됐던지 육필로 썼던지는 크게 관계가 없다. 네. 다만 이 정도의 위로문에 가까운 이야기는 굳이 이제 그 아들이 구체적인 어떤 편지를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그냥 답장 성격보다는 네. 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께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보낼 수는 있지만은 지금은 좀 더 구체적인 조치를 유가족에게 약속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전문이 공개된 걸 보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구체적인 부분이 뭐지? 뭐 이런 생각 약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처음에 이제 군 첩보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시신이 소각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첩보였고, 저는 북한에서 우리는 시신 안 태웠다 그러지만은 사실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대통령의 편지 속에 보면은 열심히 이제 군 당국과 해경이 수색하고 있다. 그러니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유가족도 거기에 기대를 걸진 않을 것이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제 공동조사를 요청한 게 27일입니다. 지난달. 근데 27일인데 벌써 20일이 넘게 지났는데 답장이 없다는 거는 네. 북은 거기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금 더 강한 메시지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역할을 오히려 그 이래진 씨가 같이 이제 협업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지난주에 보도됐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당의 하태경 의원 등이 이제 여러 단체와 이제 자리를 주선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정부가 오히려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한편으로는 유가족에 대해 가지고 월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설득하고, 저희 설득하는 거 이전에 유가족 먼저 설득해 주십시오. 유가족들이 납득 못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제사회에 호소한다든지 이런 유가족의 노력이 있을 때 네. 적극 협조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우선 처음엔 유가족에 대해서 동정론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변에 보면 피로감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가족에게는 안 좋죠. 네, 그 이유는 우선은 자필 편지 아니다. 이게 보통 그 엄마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대통령께서 답을 해주셨다. 이게 박근혜 정권 때 같으면 어마어마한 일일 텐데. 저는 대통령이 최대한 그 대통령의 심성이 네. 워낙 그 국민에 대한 측은지심이 많으신 분이라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치를 하신 거예요. 위로하고 해경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이 이상 무슨 말을 합니까? 만약에 구체적인 조치를 약속하면 해경 조사도 안 끝났는데 왜 그랬냐. 가이드라인이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사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 주시는데 너무한다. 이렇게 여론이 바뀌는 흐름을 읽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자필 편지 아니고 이거는 저는 좀 우리 모두에게 지읒일보의 체면에서 벗어나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거 오늘 송혜원 기자가 다 찾아보니 대통령은 다 이게 절차가 자필로 써도 자필이 나가면 안 된답니다. 절차상. 타이핑해야 되고 거기에 준비해둔 직인을 찍어야 되고, 이 절차를 무시해 달라는, 그러니까 유족에게 특혜를 달라는 요구로밖에 안 되는 걸 예. 기자들이 잘 알면서 저는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그 부추김이 유족에게 결코 좋지 않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월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해경이나 국방부가 월북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월북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강력한 문제 제기가 들어오니 다시 살펴보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 월북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게 확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시간 걸리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네. 보고,
그다음에 그러나 유족의 마음 이해합니다. 납북 어부 취재를 제가 기자 시절에 많이 해봤는데 납북 어부 월북자 가족들 진짜 고생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그다음에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북한도 이 국경을 넘어온 거, 해수역을 넘어온 거잖아. 해수의 경계를.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그럼 더 강한 메시지를 내라. 뭘 낼 수 있을지. 네. 예, 저는 뭐 그게 잘 안 떠오른다. 그다음에 국제사회 호소 뭐 하시죠 뭐.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나서니까 마치 유족이 국힘하고 손잡은 느낌이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너무 나서는 건 오히려 유족에게도 안 좋고 중립성이 훼손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월북인지 아닌지를 빨리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확정하고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건 유가족 측에서 하태경 의원의 협조를 받으면서 공허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고요.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그 색채가 많이 희석되긴 했지만은 원래 젊은 시절에 이제 북한 인권 운동을 이제 계속 하셨던 분이라고. 그 전에 주사파 아니었어요? 그 전엔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전향한 다음에 북한 인권 운동을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그쪽 이제 인권 단체들이나 이런 쪽과 네트워크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하태경 의원이 실질적인 도움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하태경 의원의 선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국힘당과 손잡았구나, 야당하고 손잡고 정치 공세에 하고 있구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반기문 총장하고 하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여당은 월북이라 하고 있는데 그럼 여당이랑 손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여당은 손잡고 이런 게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하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민희 의원께 민주당 내 상황 좀 여쭤볼까 하는데 민주당 당 쇄신 작업 주도하는 그 혁신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기구예요? 일단 민주당이 혁신위를 구성한다. 의아스럽죠. 왜냐하면 대개 혁신위는 선거에서 진 정당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민주당 혁신위는 역사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제가 19대 때 온라인 입당법을 통과시켰어요. 김태년 당시 그 정책위 간사랑 정개특위 간사랑 그 온라인 입당법 이후로 20대에서 정치개혁이 거의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 혁신을 끝없이 해야만 진보적 정당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방점은 정당 혁신, 정치 혁신일 거다. 그래서 이 정치 혁신 부분에서 저는 특히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번에도 선거법 위반한 분이 국감을 핑계로 검찰에 출석 안 하고 오늘이 선거법 위반 공소 만료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왜 민주당이 그런 불체포 특권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면책 특권 이거를 왜 폐지를 안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그 지지자들의 답답함 이거에 대한 응답이 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혁신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2014년도에 이긴 정당의 혁신위원장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겼을 때 자만하기 쉽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혁신 아젠다를 던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존중합니다만 혁신위가 아까 공교롭게도 저희 당의 경선 준비랑 대비돼서 언급되는 것은 혁신위에서 분명히 어떤 결과물로서 당원 당규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놓을 개연성이 있는데 그 안에서 아마 그 재보궐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마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럼 혁신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 해야 될 거예요. 숙제가 그게 나왔는데 선생님 숙제 냈는데 그걸 숙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아니 이낙연 대표가 이거를 먼저 하신 것 같지는 않고 그 당 혁신을 위해서 쭉 고민해오던 분들인데 저는 조금 분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들이 좀 꽤 들어왔는데 김선호님은 오늘 두 분 토론 차분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뜨거운 토론을 기대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 이런 차분한 걸 좋아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0634님은 최민희 전 의원님,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 두 분 정말 존경합니다. 방송 듣다 보면 정치권 이슈 정리가 잘 됩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각설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